안녕하세요. 부사의사 김경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아플 때 진통제를 꼭 챙겨 먹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제가 어떤 진통소염제를 먹고 어떤 기준으로 처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들이 처방하는 진통제는 정말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진통소염제, 그러니까 NSAID라고 불리는 약들이죠. NSAID는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의 약자인데, 스테로이드는 아니지만 염증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스피린이나 이부프로펜이 있는데 모두들 한 번쯤은 드셔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염증이나 통증 때문에 약을 먹거나 처방할 때 NSAID를 가장 먼저 고려합니다. 그런데 NSAID는 정말 종류가 많아요. 아스피린이나 이부프로펜처럼 의사 처방 전 없이 약국에서 바로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부터 셀레콕십처럼 의사 처방 전이 반드시 필요한 전문 의약품도 있죠. 오늘은 의사 처방 전 없이 약국에서 바로 살 수 있는 약들 위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우선 NSAID의 기본적인 작용 기전부터 알아야겠죠. 이걸 정확하게 설명드리려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단순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NSAID는 사이클로옥시제네이즈라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해서 염증을 감소시키는데, 이 사이클로옥시제네이즈에는 콕스1과 콕스2라는 두 가지 작용 기전이 있다. 이 중에서 염증을 발생시키는 건 콕스2고, 콕스1은 혈소판 응집이나 위점막 보호작용과 관련이 있다. NSAID의 효과와 부작용은 이 콕스1과 콕스2를 얼마나 억제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콕스1을 많이 억제할수록 출혈과 위장관 부작용이 증가하고, 콕스2를 많이 억제할수록 소염 효과가 강력해진다. 이상이 NSAID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었고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각각의 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순서는 아스피린, 타이레놀, 게보린과 사리도네이,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마지막으로 셀레콕십입니다. 이 중에서 셀레콕십만 빼면 전부 의사 처방 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이고요. 전문 의약품인 셀레콕십을 굳이 포함시킨 이유는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개발된 진통소염제인 아스피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스피린은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성분인데 진통소염, 해열 효과가 있어서 수천 년 전부터 환자들에게 사용되어 왔고, 약으로 개발된 건 1899년, 그러니까 120년 전이죠. 최초의 합성의약품이고, 앞서 나온 콕스1과 콕스2를 모두 비가역적으로 억제하기 때문에 염증도 줄어들지만 위점막 손상과 출혈 부작용이 심하죠. 그래서 요즘에 진통소염제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오히려 혈소판을 억제하는 부작용을 이용해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처럼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병들에 대한 예방약으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예방약으로 사용하는 용량은 100mg인데 100mg에서는 진통소염 효과가 없고요. 진통소염 효과를 얻으려면 더 고용량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출혈이나 위장관 부작용이 심해지기 때문에 요즘에 아스피린을 진통소염제로 사용하는 의사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아스피린 복용 중에 뇌출혈이 생기거나 위장출혈이 생기는 케이스를 많이는 아니지만 가끔씩 봤기 때문에 절대 아스피린을 진통소염 목적으로는 먹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처방하지도 않습니다. 타이레놀은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의 국민 해열제죠. 콕스1과 콕스2를 모두 억제하면서 전신에 작용하는 아스피린과 달리 타이레놀은 중추신경계에서만 콕스2를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뇌와 척수신경에 염증이 있을 때는 효과가 있지만 관절이나 인대에 염증이 있으면 효과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통소염제로 분류하지 않고요. 근골격계 질환이 있을 때 단독으로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중추신경계에서만 콕스2를 억제하기 때문에 다른 진통소염제와 비교하면 부작용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물론 정해진 용량보다 고용량으로 남용하면 간 기능에 이상이 생긴다든지 어린이들에게 사용했을 때 천식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부작용이 거의 없는 편이다. 그래서 저는 타이레놀을 진통, 해열 목적으로 사용하고 근골격계 질환이 있을 때 소염제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보린과 사리도네인은 TV 광고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 두 약은 이름이 다르지만 성분은 같습니다. 앞서 나온 아세트아미노펜과 카페인 그리고 이소프로펜 안티피린이라는 엔세이드를 혼합한 약인데 카페인은 커피 한 잔이 조금 안 되는 용량입니다. 이 약에서 진통소염 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주요 성분인 이소프로펜 안티피린의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한 10년 전에 국내에서 있었어요. 아일랜드나 터키,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나라에서는 부작용 때문에 이 약을 금지하고 있고요. 국내 기사나 의학 관련 블로그들을 보면 이 약이 미국에서도 퇴출됐다는 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금지된 적이 없고 여전히 잘 팔리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에 식약처에서 안전성 관련해서 심사를 했었는데 문제가 없는 걸로 결론이 났고요. 다만 15세 미만에서는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이 특별히 위험한 진통소염제는 아니지만 저는 이 약을 먹거나 다른 사람에게 권하진 않아요. 카페인이 섞여 있고 부작용 이슈가 있었으니까 좀 찝찝하죠. 결론은 개보린과 사리도네인은 안전한 약인 것 같지만 나는 먹지 않는다. 앞서 나온 아스피린, 타이레놀, 개보린, 사리도네인 모두 제가 진통소염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약들이고 이제부터 나올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셀레콕십은 모두 제가 실제로 먹고 처방하는 약들입니다. 이 중에서 이부프로펜과 나프록센은 일반적인 엔세이드로 콕스1과 콕스2를 함께 억제하지만 아스피린과 다르게 이 과정이 가역적이고 출혈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콕스1을 억제하기 때문에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위장관 부작용은 여전히 있겠죠. 그래서 개발된 약이 콕스2만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셀레콕십 같은 약들입니다. 개발 초기에 이런 약들은 기존 진통소염제와 같은 소염 효과를 가지면서 위장관 부작용은 획기적으로 줄여줄 거라고 많은 기대를 모았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심근경색과 뇌경색이에요. 심근경색은 심장마비로 바로 사망할 수 있고 뇌경색은 평생 반신이 마비되는 후유증이 남는 질병이라서 기존의 위장관 부작용보다 훨씬 심각하고 안 좋은 부작용들이죠. 그래서 2005년 미국 FDA에서는 콕스2 선택적 억제제인 로페콕십과 발데콕십의 허가를 취소했고요.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콕스2 선택적 억제제는 셀레콕십과 에토리콕십이 있는데 안정성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심혈관계 질병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죠. 앞서 제가 엔세이드의 효과와 부작용은 콕스1과 콕스2를 얼마나 억제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표를 보시면 대략적인 비율을 알 수 있습니다. 2008년 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에서 발표된 논문에 있는 표고요. 맨 위에 나프록센이 있는데 콕스1과 콕스2를 둘 다 강하게 억제하죠. 그 아래는 이부프로펜, 콕스1과 콕스2 둘 다 나프록센보다 약하게 억제합니다. 특히 소염 효과와 관련된 콕스2는 다른 모든 진통소염제들보다 가장 약하게 억제하는 편이네요. 어쨌든 두 약을 비교해보자면 나프록센이 이부프로펜보다 소염 효과가 강하지만 위장관 부작용도 많을 거라고 예상 가능합니다. 이 두 약을 제외한 나머지 약들은 모두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데 다섯 번째에 있는 셀레콕십을 보시면 콕스1에 비해서 콕스2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걸 아실 수 있죠. 그 아래 로페콕십은 콕스2를 가장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약인데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부작용 때문에 FDA에서 금지됐고요. 이 표는 진통소염제를 먹었을 때 심근경색이 발생할 위험률입니다. 맨 위가 아무 약도 먹지 않았을 때고요. 그 아래가 나프록센과 이부프로펜인데 다른 진통소염제들과 비교하면 심근경색 위험률이 현저하게 낮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거고요. 물론 일반 의약품이라고 해도 이 약들이 전혀 위험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진통소염제든지 장기간 복용하면 심혈관 그리고 위장관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간이나 신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여기서 장기간이라는 단어가 약간 모호한데 저는 이 기간을 대략 2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주 동안 엔세이드를 먹었는데 효과가 없다면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게 좋겠죠. 그럼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엔세이드를 처방할 때는 심혈관 질환과 위장관 질환 여부가 중요하다.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이부프로펜을 먹으면 되고 좀 더 강한 소염 효과가 필요하면 나프록센을 먹으면 된다. 그런데 나프록센은 위장관 부작용이 잘 생기니까 보통 위점막 보호제와 함께 먹는다. 고혈압이 있거나 심장이 안 좋은 환자는 무조건 나프록센,
심혈관계에 문제가 없고 위장에만 문제가 있는 환자는 셀레콕십. 심장과 위장 둘 다 위험도가 높은 환자에게는 보통 엔세이드를 처방하지 않고 다른 치료 방법을 알아본다. 제 경우를 예시로 들어보면 저는 고혈압도 없고 위험도 없지만 저희 부모님 중 한 분이 심부전이 있으시고 저도 평소에 심장이 좀 약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잠을 좀 못 자면 심장이 빨리 뛰는 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위장은 좀 강한 편이에요. 뭐든 잘 먹고 잘 소화시키는데 위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진통소염제를 먹어야 할 때 나프록센을 주로 먹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진통소염제든지 2주 이상 연속으로 복용하면 부작용 확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2주 이상은 잘 처방하지 않는다. 그럼 2주 이상 아니면 몇 달간 통증이 장기간 지속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만성 통증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경 전달 물질들을 차단하는 약들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이 되면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진통소염제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